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콘서트 MC 윤하영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끼리 평소에 대화 얼마나 나누세요? 한 조사를 봤더니까요,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들과 하루 평균 대화를 나누는 시간 불과 13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지만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도 있다고 해요. 아, 또 잔소리야. 아니면 대화 나누다 보면 싸우는 거 아니야? 상처받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입을 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춘기 자녀나 부부 아니면 직장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이란 주제로 강연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은요,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고 해요. 자, 이분은 의사신데요. 왠지 의사는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다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주실 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 교수님을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예, 상당히 고급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돈, 명예, 건강 모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버드의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SNS에서 팔로우가 몇 명이다 이런 거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관계에는 진정성이 들어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은 뭘로 할까요? 말로 한다.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소통에 있어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소통을 말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도 말을 못하니까 말을 가르쳤어요. 물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언어적인 소통보다 비언어적인 소통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 환자 보호자가 선생님 고맙다고 음료수를 한 통 사들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고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을까요? 그렇죠. 제가 주로 화를 냅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거 사왔냐고 돈 쓰고 막 화를 내니까 어떤 보호자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는 사람이 3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막 화를 내면은 우리 선생님이 고마워하시는구나. 그리고 슬그머니 두고 갑니다. 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커뮤니케이션입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마인드 리딩,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퍼시, 느껴버립니다. 이런 기가 막힌 소통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입으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언어가 별로 발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지요. 여보, 얘기 좀 합시다. 이 얘기를 들으면 공포가 몰려옵니다. 왜?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자는 뜻은 절대로 이야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너 한번 죽어볼래? 이 뜻입니다. 우리는 꼭 마음에 안 들 때, 짜증날 때,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무리 눈에 힘을 빼도 3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제가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도 꼭 한번 응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 자랑을 본의 아니게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제 아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만은 놀라지 마십시오. 중학교 2학년 때 천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놀랄 때가 아닙니다. 예. 판정은 제가 했습니다. 예. 저녁을 먹고 이렇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좀 있다가 집사람이 이렇게 오더니만 좀 말리래요. 왜? 그러니까 내일이 중간고사야. 내일이 중간고사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밤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놔뒀죠. 뭐 지가 알아서 끄겠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헐,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건 좀 심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신과에 사자면 이거는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동준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아빠,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동준아, 그런데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천재가 확실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대화하셨을까요? 동준아, 일로 와봐. 너 임마 내일 시험인데 게임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니? 다른 집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니? 아빠 어릴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막 들어가서 머리띠 두르고 겁나게 공부하겠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동준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대화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대화를 해보고 싶으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일이 시험인데 밤에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동준아, 그렇게 재밌냐? 그래? 무슨 게임인데? 그렇구나. 요즘 나온 거야? 누구랑 같이 하는데? 친구랑 같이 한대. 그렇구나. 근데 그 도토리 같은 거는 왜 캐고 있어? 도토리 같은 걸 막 캐고 있어요. 그거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걸 캐면요 칼을 준대요. 칼 받으면 뭐 좋은 일이 있어? 막 거품을 물고 10분 동안 설명합니다. 아빠, 이걸 받으면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다가 한 10분쯤 얘기하다가 내 눈치를 씩 봅니다. 아빠, 나 내일 시험이라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들어가라. 이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많은 윗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모의 문제가 뭐예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게도 꼰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한번 상담 요청이 왔어요. 신 박사, 내가 애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대화가 잘 안 돼. 그래. 왜?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애들이 슬그머니 방으로 도망을 간대요. 자기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아버님, 이유를 모르세요? 얼굴만 봐도 알겠는데 우리가 이런 얼굴로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피해야 정상이지요. 서로 남아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실래요? 열심히 공부해라. 똑바로 살아라.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아빠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소통을 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훈시하고 훈계하고 소통을 했다고, 대화를 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담을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신과 선생님이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냐? 결코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에 있어서 반드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갈등의 출발은 내가 옳다에서 출발합니다. 아버님, 내가 옳아. 누가 틀렸어요? 아내가 틀렸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아내가 바뀌어야 되죠.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모든 갈등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그건 결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잘난 사람들, 부모, 윗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 이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좀 틀린 것 같아. 좀 짜증이 나. 변화했으면 좋겠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이죠. 결코 누군가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어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아내와 얼마나 대화를 잘하겠어요? 심하게 웃네. 저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판사 노릇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변호사 노릇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 판사 노릇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변호사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처럼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구입했습니다. 돈을 좀 썼으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안 맞으면 어떡하지? 종업원이 걱정하지 마시라. 사이즈 다양하고 색상 많고 언제든지 오면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다음날 바꾸러 갔답니다. 마침 그 사이즈가 없다고 내일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음날 갔더니만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바꿔줬어요. 3번이나 갔다가 못 바꾸고 돌아온 거예요. 제가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나와가지고 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참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3일을 고생했습니다. 그 종업원이 일부러 안 바꿔줬겠나 이딴 소리 했다가 아주. 제 말이 맞습니다. 무슨 종업원이 원수가 졌다고 그 옷을 안 바꿔줬겠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열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걸 듣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니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 요즘도 그런 데가 있나? 아유, 다음엔 거기 가지 마. 좀 더 좋은 데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할 걸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이 뭐가 중요해? 내가 힘들었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를 좀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의 노릇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발로 막 차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울 신경이 왜 중요한가? 이게 많이 발달하고 활성화되어야지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정말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는 나는 이미 그 길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뭔가 잘못되었죠.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대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잖아요. 소리에 의미가 들어가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리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입만 열면 같은 이야기야. 그게 과연 여러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공감하면서 배려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래야만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 진정성이 있다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이기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져주기 위해서 하는 대화,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입 닫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될까요?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강사분 모셔볼 차례인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평소에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지인이나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한테 상처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분이 바로 나서주시는데요. 우리가 다 알만한 대기업 CEO는 물론이고요. 상처받은 가정까지 보듬어 주시는 건강한 관계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다수의 경험과 상담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해요. 자,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죠. 방금 전에 또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또 너무 많이 할 때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꼭 필요한 말만큼은 좋은 태도와 함께 표현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하고 어느 한 팀장님의 이야기를 같이 좀 우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팀장님은 제가 이제 주로 기업에서 대화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8주 정도로 만나요. 한 3주 정도가 끝났을 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날 저희 세션의 주제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조직에서 팀원들한테 어떤 실수를 하거나 후회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진정성인데 이 진정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가끔 자기가 전에 했었던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진정성이 흔들릴 때 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다음에 내가 다르게 하겠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이 리더십을 어떻게 다시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그 세션으로 나누고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이 팀장님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드시더니 선생님 제가 이 주제에 대한 안내만 들었지만 이 주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교육생 한 30명 정도가 다 남자분이셨는데 있었고 제가 강사로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교육을 도와주시던 이제 교육 담당자분과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뒤에 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일이었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랑 마트를 갔고요. 아들이 마트를 갈 때마다 너무 떼를 써서 그날은 마트에 가기 전부터 주의를 줬습니다. 너 마트 가서 계속 떼 쓰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혼날 줄 알아? 근데 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보자마자 징얼징얼거리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너 한 번만 더 떼를 쓰면 자동차에 갖다 가둬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아이는 또 계속 징얼징얼 거린 거예요. 이 아빠는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지하 마트 주차장에 가서 자동차 뒷문을 열고 아들을 거기다가 5살이었던 아들을 집어넣고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밖에서 시간을 5분을 재고 있었대요. 아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날 잘못했다고 말을 했대요. 이 아빠는 아들의 버릇을 고쳤다고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지나가던 그 해까지 이 아이는 방문을 닫고 있거나 깜깜한데 혼자 있는 것을 전혀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한번 혼자 남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크게 발작을 한번 하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께서 혹시 어린 시절에 이 아이한테 어떤 기억들이 없었냐, 이 부분은 다 기억하지 못했고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팀장님이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집을 가고 있었는데 문득 그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 아이한테 바로 사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못 하시겠더랍니다. 아이가 그것 기억도 못할 텐데요. 너무 어려서. 그래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대요.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너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가 그때 미안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펑펑 울면서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아빠가 나를 하루 종일 가둬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왜곡되죠. 아빠한테는 정확한 5분이었겠지만 그 깜깜한 자동차 뒷자리에 갇혀 있었던 5살 아이한테는 그 5분은 하루 종일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팀장님이 그 고백을 왜 하셨냐면요. 선생님, 너무 놀라운 건 그 고백을 하고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이후로 그 아이가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조직 생활에 큰 변화가 왔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가서 사과해야겠다. 조직에서 사실 어느 팀장님이든 자기 팀원에게 자신의 과오나 자기가 했었던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저는 그 팀장님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사실 우리에게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뇌손상일 뿐이고 정말 용기가 있다는 건 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발 나아가는 용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팀장님의 용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날 그 세션은 그 팀장님의 고백 덕분에 아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가족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는 과연 미안하단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다루고 싶어요. 저는 기업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쉬는 날이 없이 강의를 하지만 제 강의 한 40% 정도는 봉사 강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곳들은 미혼모분들, 그리고 성직자분들, 그리고 너무나 아프지만 제 아들이 지금 18살 고2인데요. 제 아들보다도 어린 여학생들이 성을 매매하는 이 여자아이들과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겉으로 볼 때 건강한 사람들을 다 포함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어린 시절에 아팠던 그 기억 하나가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어느 아픈 상황만 되면 과거의 한 기억 속으로 잘못된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갖다 두는 그런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과연 왜 그럴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을까? 그리고 상처를 때로는 주고 싶지 않은 서로의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할까? 왜 50세가 넘은 한 대기업의 사장이나 되었는데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냥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너무 미안하지도 않은데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 저는 제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한테 항상 했었던 말이 있어요. 관훈아, 네가 정말 억울할 때 너가 하지 않은 행동 속에서 누군가가 너를 오해하거나, 그런데 네가 여기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만 이 상황이 끝이 날 것 같을 때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나 너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팠거나 그리고 그 결과가 서로에게 아픔이 된다면 진심으로 대신 사과해라.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특히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모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힘들게 자랐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게 힘들었다고, 너무너무 속상했었다고 저희 어머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 정말 모르셨다고 말해요. 참 허무하죠.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가 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고요. 그 상처를 평생 간직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 사람한테 너 나한테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너라도 그랬을 거야 라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정말 바른 사과가 아니죠. 사과를 하더라도 미안은 한데 너도 내 상황 되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심플하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정말 미안해 라는 이 말을 못하고 미안한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합리화를 왜 할까? 저는 그 깊은 마음 속에 특히 가족관계에 있어서는요, 많은 경우에 죄책감을 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뭘까요? 죄책감은 누군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미안한 마음으로는 건강한 사과를 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업이라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과 행동 속에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가족이나 팀원들한테 했었던 말과 행동 속에 이 말은 괜히 했다, 후회되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조용히 다 떠올리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웃으면서 선생님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을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도 최근의 일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 표정이 다소 어두워지기 시작하세요. 부모님을 떠올리신 분, 자녀를 떠올리시는 분, 그리고 어느 한 분은 제 기억 속에 남는데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맺혔어요. 여러분,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여자 한 강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30시간으로 대화 훈련을 하는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현장은 아주 흔한 현장은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어떤 생각이 나셔서 지금 마음이 좀 힘드세요? 물어봤더니 아주 어릴 때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야채 장수를 하셨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 준비물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태우고 데려다 주신다고 이제 가셨대요. 근데 저쪽에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창피해가지고 아빠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계속 야 저기까지 학교 앞에까지 가주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멈추라고 확 화를 내셨대요. 자기 어릴 때. 근데 아버지도 그때 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어렸지만 아버지가 알았다는 걸 자기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대학에 이제 대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한테 거기에 대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고 아버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자기한테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대요. 선생님 눈물이 갑자기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저도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머릿속에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난 쓰레기야.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고백을 통한 마음의 연결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의 고백은 자기 혐오와 자기 비난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과연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아빠 내가 어릴 때 쓰레기였어. 나 너무 형편없는 아들이야. 내가 잘못했어. 난 죽어야 돼. 이런 방식의 사과를 그분의 아버지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워킹맘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내가 좀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보다도 내 마음에 더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현장을 매일매일 봅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과할까? 엄마가 나빴어. 엄마는 부족해. 너가 어쩌다 엄마 같은 사람한테 태어나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들, 자기 혐오와 자기 불신과 자기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과하는 것은 특히 사랑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유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남깁니다. 그 아이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야 엄마 내가 더 잘할게. 아니야 엄마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엄마 말 더 잘 들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요? 이 고민을 저는 직업적으로도 너무 많이 하지만 제가 제 아들을 키우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한 엄마가 저희에게 되게 좋은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그날은 남편이랑 아이하고 토요일날 을 가기로 했대요. 근데 남편이 금요일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들어왔고요. 다음날 토요일날 아이는 엄마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자고. 근데 이분은 그만 아이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엄마는 가고 싶어. 네 아빠를 봐. 저렇게 자고 있는 아빠를 봐. 지금 못 가는 게 엄마 때문이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남편에 대한 화조차까지도 아이한테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듣고 선생님 저 아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엄마가 나빴어.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진짜 원했던 걸 말해보세요. 아이하고 재밌게 놀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못해서 마음이 어떠세요? 슬퍼요? 아쉬워요?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기 혐오나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는 이런 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어제 행동 후회했어. 아빠가 너를 좀 더 잘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엄마가 다음에는 이렇게 다르게 한번 행동해 볼게. 혹시 너가 바라는 일이 있다면 엄마가 그걸 노력해 볼게. 한번 얘기해 줄래? 엄마는 어제 엄마 행동을 생각하면 아쉽고 슬펐어. 아빠가 많이 안타까웠다. 미안하다. 우리나라 말에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을 보는, 외부를 보는 사람은 꿈을 향해 가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의 생일이나 매년 신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행여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 이게 얘가 아팠겠구나 하는 후회가 된다면 다가가세요. 그리고 제발 합리화하거나 몰라서 그랬어라는 말보다는 그때 엄마가 그 행동을 한 걸 후회했어. 다음에 엄마가 다르게 할게. 혹시 너 속상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아이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한 대를 맞고 두 대를 맞아도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하고 달려옵니다. 그 아이들과 우리가 어떤 부모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길,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온 전제, 마음의 회복, 치유로 가는 그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에 저는 미안하다라는 이 진심의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한 강연 뒤에 아주 감동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과할 일 있으세요? 미안하다라는 말 참 흔한 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너무 민망한 나머지 안 나오는 말일 수도 있고 오늘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잘 사과하는 어른으로 자라나야겠다. 또 가족한테도 나부터 먼저 좀 다가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말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강연에서는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릇이 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세 번째 강연자분은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의 말그릇은 얼마나 큰가요? 대접만 한가요? 아니면 종직 그릇만 한가요? 자, 우리의 말그릇이 혹시나 작다면 오늘 제대로 키워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코칭 심리 전문가 김윤나 작가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강연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는 이제 1대1로 좋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 선생님 말끝 얼마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소주잔만 하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남편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10년 차 부부가 대화하는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었는데 남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10년 차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러시더래요. 우리 팀원에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뭐 일을 못하고 B는 뭐 게으르고 C는 뭐 이렇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그걸 다 했다. 이제 이러면서 막 어깨에 힘을 빡 주더래요. 이때 말그릇이 큰 사람은 어떻게 좀 해줘야 될지 감은 오시죠? 아 그래, 당신 진짜 수고 많다. 내가 당신 덕분에 너무 든든해. 근데 머리로는 알겠죠. 근데 이제 현실은 어때요? 일은 혼자 다 하지? 이제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난 소주잔만 해 이러셨대요. 예. 또 그 옆에 분도 한술 또 이제 같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중학생 딸이 한 명 있으신데 그 딸이 그렇게 학원을 가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날도 또 오늘은 제발 조용히 가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으셨는데 또 그날도 또 이제 수학학원 가기 싫다고 막 이런 거예요. 이때 또 말그릇이 큰 엄마는 어떻게 나가줘야 돼요? 우리 머리는 또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수학학원 가기 싫구나. 우리 이런 거 좀 많이 또 보고 배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안 되더래요. 또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이러면서 또 경제 사정을 쫙 브리핑 하시면서 1절도 못 알아서 4절까지 했다. 저는 간장종지만 해요. 또 이렇게 고백의 시간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꺼내면 다들 에피소드가 있죠. 그리고 자꾸 저한테도 아니 이제 이런 것도 강의하고 책 쓰고 하시니까 아니 집에서도 남편에게 뭐 여보 뭐 이렇게 당신 마음이 그랬군요 뭐 이렇게 대화하시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런 질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돼요. 자꾸 늪에 빠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잘 듣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의 양을 막 늘리기보다는 말을 줄여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 무슨 좋은 책이며 강연이며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잘 듣는 방법 뭐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경청한다는 걸 상대가 알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장구 하세요? 지금 엄청 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죠. 눈을 딱 마주치면서 또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앞으로 또 쏟아질 것처럼 또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제스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세상에 대박 헐 막 이제 이러면서 우리 이제 경청하죠. 우리 대부분 이 정도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강연을 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경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경청이라기보다는 약간 준비 과정이랄까요? 네, 무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끄덕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안전한 사람이야. 사람들은요 본인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전할 때 저 사람이 안전한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 걸까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예, 그럼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예, 그래서 누군가 끄덕여주고 나에게 집중해주고 그래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라고 한 눈빛을 보내주면 안심이 되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경청이라기보다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요 나랑 같은 생각, 드라마 이야기, 재미있는 주제, 공감되는 이야기 이거 경청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진짜 경청 실력은 언제 드러나는가? 나의 말그릇이 언제 확인되냐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기분이 나빠져요 점점. 이 인간이 지 말만 하네? 이럴 때. 또 친구들 중에서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친구 있죠? 다들 있으시네요. 끄덕 계시는 거 보니까. 그만 좀 말해 알아들었어. 이제 이런 말 하고 싶은데도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앉아있기가 힘든 대화 장면에서 진짜 경청 실력이 드러난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 말에 좀 걸려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말그릇을 조금 한 뼘만 넓고 깊게 만들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저 사람하고 역시 대화하니까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좀 위로가 되고 마음이 힐링이 된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이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나름 맏며느리입니다. 예, 맏며느리인데 저희 시댁 관계자는 없으시겠죠? 시댁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시댁이 경상도 포항이에요. 근데 경상도 포항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제 뭐 무뚝뚝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집은 그래요. 예, 우리가 그냥 선입견을 갖고 있는 저는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희 신랑이 식사 끝나고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저희 시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본인이 드신 거 본인이 하셨는데 저희 시댁 분위기는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거기서 저희 신랑은 이제 삼형제 중에 장남. 네,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는 큰아들밖에 없어요. 네, 큰아들밖에 없으시고 그냥 그래서 뭐 저희 하여튼 뭐 그런 집안이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들 셋은요 또 엄청 무뚝뚝해요. 네, 저희 신랑 저희가 처음 이제 소개팅하는 날도 밖을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말을 안 해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다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신랑이 45인데 45년째 무건수행 중인 스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럼 두 도련님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두 도련님은 또 장가를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박 며느리예요. 특히 이제 얼마 전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직 아들 둘이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역귀성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올라오세요. 그럼 저희 집에 생각해 보세요. 그 시커먼 무건수행 중인 3명 아들이 도레미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저 아들만 둘이잖아요. 이렇게 한 놈은 타잔하고 다니고 한 놈은 지렁이 놀이하고 아주 속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시부모님 둘도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두 분이서 그 중에서 진행은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또 거기 가면 또 제가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뚝뚝한 저희 시아버지가 저만 보면 말씀을 그냥 그 보따리를 다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경청 전문가니까 또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에 누가 말을 맛있게 받아주면 그렇게 또 신나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올라오실 때 이제 작정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할 이야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그날도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제 퐁당퐁당 얘기하시고 제가 듣기 좋은 얘기는 네 아버님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냥 목이 빠져라 이제 경청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딱 기분이 딱 상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와 순간 잠깐 참기가 어렵더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막 말씀하시다가 근데 아가 너 저희 첫째가 태양인데요. 태양이가 초등학생 돼도 일 계속 할 거냐? 이렇게 소리를 냅다 지르시는데요. 와, 제가 순간 아버님께 승질을 보여드려야 되나? 약간 제 성질을 잊으셨나? 아니 제가 애둘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되게 고되잖아요. 하루 4시간 자면서 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간 욱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그릇이 커져서 모든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전 이럴 수 없다고 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 사람만 좀 잘 지키자. 네, 그 소중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냥 놓칠 수 없는, 그냥 흘려보내기 어려운 그 중요한 순간만 좀 우리가 좀 잘 지켜보자 말로 이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여태까지 결혼해서 8년 동안 시댁에 2번 내려갔어요. 바쁜 며느리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온 가족이 둘러 모여 있으니까 저희 신랑도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뭔가 했다. 뭐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탁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선택해야 됐어요. 지를까 지킬까 이런 거를. 그리고 순간 눈치를 딱 보는데 저희 신랑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지키고 싶더라고요. 순간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님이 할 거냐 딱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을.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말그릇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경청일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전 되게 성공적이었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사람마다 좋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말빨은 늘지만 진심을 고백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내가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가족끼리 뭐 그렇게까지 말해? 이런 마음 때문에 진짜 해야 될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남에게 그냥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줘버리거든요. 그럼 저는 아버님이 저를 포항에서 올라오실 때부터 저를 상책이 내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죠. 저 말에서 우리 며느리 속 좀 뒤집어 보자 이런 마음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원래 저한테 주고 싶었던 좋은 의도는 뭘까를 제가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으로 아버님한테
아버님 사실은 이 말씀 하고 싶으셨죠? 라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긍정적인 의도를 듣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도대체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아버님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단 말씀이시죠? 너무 괜찮죠? 제가 해놓고 와 걸렸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괜찮다. 근데 저희 아버님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지 하시면서 본인이 삼형제를 어떻게 힘들게 키우셨는지,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듣기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40년 그 어머님하고 사시면서 고맙다는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딱 대화를 끝나시더니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보석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보석됐잖아요. 네.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좋은 의도가 있어요. 잘 해보고 싶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싶고 저 사람이 힘들 때 나한테 기댔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짧은 강연보다 내 일상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해왔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닮아가는가. 그러니까 금방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그릇이 조금씩 넓어지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지? 저건 진심 아닐 거야. 사람의 마음은 저는 이렇게 어두컴컴한 금광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근데 내가 이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들고 저 사람의 진심을 찾아서 들어갈 마음이 있는가?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여전히 말에는 서툴지만 이 등불 하나 들고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연습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요즘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럴 때 남편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니 왜?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가요? 이게 소통하는 부부의 대화일까요? 아마 아내의 속내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알아줘. 이런 얘기가 숨은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참 크죠. 그만큼 오해의 여지도 많고요. 또 서운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 그 진심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의 대화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생각하는 콘서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